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요, 청소년 소설 중에서 한 권 골라봤습니다. 출간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9년 5월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은 사춘기 문예반이에요. 그래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문예반이니까 어떤 사춘기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쯤 됐겠죠? 어디 학교에 그 동아리 활동 또는 뭐 방과 활동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글쓰기 반, 문예반의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이제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지은이는 장정희 소설가이고요. 이분은 소설가이면서 교단에 20년 넘게 서 오신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작가의 말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본인의 경험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문예반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예반에서 겪었던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이제 썼다고 합니다. 출판사는요, 이제 서유재라는 곳인데요. 제가 저번에 리뷰를 했던 엘리자베스를 부탁해라는 책을 펴낸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리즈예요. 청소년 문학 시리즈인 바일라 시리즈. 이 책은 이제 제6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춘기 문예반이에요. 표지 설명을 조금 이제 하고 들어갈게요. 표지는 옅은 민트색이라고 하나요? 이런 배경에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흐드러져 내려온 꽃송이들의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얼굴을 가린 머리가 짧은 그런 이제 사람. 근데 이제 좀 몸은 좀 마른 체형인 것 같아요. 머리가 짧아요. 그렇지만 소년일 수도 있고 소녀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꽃 속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뭐 꽃 냄새를 맡는 건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좀 이상하나? 향기를 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표지에 이 사람이 누굴까?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이제 선우라는 여자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그 봄 무렵부터 여름방학이 지나고 가을쯤으로 가는 그 시기에, 사춘기 중에서도 딱 그 시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저는 경험해 보니까 요즘은 고등학생이 사춘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것 같고 사춘기의 절정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이제 중학교 그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그래도 얘기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 책의 제목은 사춘기 문예반이고 이 책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우라는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뭐 일반적으로 진로와 공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는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사는 게 더 팍팍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를 꿈꿔도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미래를 당연히 꿈꾸고 무엇을 해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다른 아이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이 아이는 학교도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니고 늦게 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꿈꾸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꿈꿀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 내가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거든요. 선우는 외할아버지랑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도 좀 돈이 없기 때문에 집도 좀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집에서 단 둘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택시 운전도 뭐 그 개인 택시 같은 뭐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그런 거니까 그 회사에 그 하루하루 수익금을 얼마 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상황이고, 할아버지도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늘 아프시고, 또 그리고 뭐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이제 말을 막 그러니까 얘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선우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선우를 책임지지 않고 다 각자 흩어져 떠나버린 그 선우의 엄마, 아빠를 이렇게 욕하는 말을 그냥 넋두리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온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이래서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어, 하여튼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의 뭐 모습, 그런 걸 접했을 때 이 아이의 태도예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이런 식.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저런 게 가능한 거잖아?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까 저런 거잖아? 그런 태도. 다 각자 상황이 다를 뿐이지,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에게는 또 각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제가 저렇게 힘들다고 해봤자, 뭐 엄마가 맛있게 차려주는 밥 먹고, 빨아주는 옷 입고 학교 다니잖아? 그러니까 행복하네. 그러니까 얘는 자기의 이제 고통, 그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아이의 고통은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선우는 그런 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 친구도 없어요. 없는데 뭐 유일한 친구가 이제 주희라는 친구가 나와요. 주희가 짝꿍인 것 같은데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뭐 막 터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 학교 생활에 대해서 같이 투덜투덜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구입니다. 주희조차도 선우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아닌데 싶었던 지점. 담임 선생님이 선우의 배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그 학교 초가 되면 가정 환경 실태조사 그런 걸 하는데,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하나 보죠? 근데 저희 아이는 안 하던데. 그러니까 해도 제가 똑바로 안 적어주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한대요. 지금도 이 책에는 해요, 설정이. 거기에다가 이제 얘는 거짓말로 쓰는 거죠. 뭐 엄마는 주부라고 썼나? 뭐 회사원이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빠는 회사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평범해 보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평범한 가정의 그 범주에 들게끔. 그래서 평범해 보이게 쓴 거예요, 가짜로.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학기 초니까 담임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탕으로 들고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렇게 성적 얘기만 해요. 근데 얘는 성적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실제 그런 상황을 모른 채 그것만 보고 이렇게 상담이랍시고 해주는 게 얘는 되게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에 대해서도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런 담임들을 계속 학년이 바뀌면서 만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 미래도 꿈꾸지 않아. 그리고 뭐 선생님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 멘토로서의 그런 선생님도 없어. 학교 다닐 맛이 나겠어요? 나지 않죠.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동아리를 모집할, 학기 초니까 동아리 부원들을 모집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무리의 아이들이 이 선우의 반에 들어와서 우리 반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근데 그 반이 뭐냐면 이제 문예반이었던 겁니다.
문예반에 우리 지도 선생님은 문학 선생님인데 실제로 소설가이시기도 하고 참 좋으시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해요. 근데 그거를 듣고선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희가 우리 저거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문예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예반에 가봤더니 이제 처음에 자기 반에 홍보하러 왔던 되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도 잘한대요. 글도 잘 쓴대요.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미수예요, 미수. 그래서 미수가 이제 딱 그 반에서 아주 자기가 홍보를 잘해서 2학년, 1학년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애들의 호칭대로 문쌤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인 걸로 나오고요. 여기서 선우는 이제 문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제 문쌤이 이제 문예반을 지도를 하면서 뭐 이런 시는 이렇게 한번 써보고 또 다른 뭐 주제를 주면서 이런 글도 써봐라 이런 과제를 줘요. 그런데 얘는 선우는 아무 생각 없이 왔었기 때문에 단번에 글을 쓰지는 못하고 이제 다른 애들이 쓴 것을 같이 이제 합평이라고 하죠. 토론할 때 참여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소설 같은 걸 여름방학 때 이렇게 산문을 써오는 게 있는데 그때도 얘는 이제 못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문학 작품을 필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나마 문예반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떤 학교에 다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작은 희망 같은 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제 얘 태도는 다른 아이들의 반감을 살 만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해요. 그 미수가 미수도 그렇고 다른 아이도 그렇고 어떤 작품을 썼어요. 시를 쓰든 뭐 이렇게 산문을 쓰든 썼을 때 얘가 계속 삐딱하게 토론할 때 이제 삐딱하게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뭐 그런 글은 너무나 유치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글을 쓴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썼어요. 뭐 글이 훌륭해요. 그렇게 칭찬하려고 하는 자리는 또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 맞는데 얘는 매사에 그러니까 좀 그 미수라는 애한테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미수는 글쓰기를 정말 좋아하고 너무 좋아서 문예반에 들어온 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걔가 작품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발표를 할 때마다 얘가 너무 그걸 까내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둘이 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미수라는 애가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너의 그런 관점이 너무 신선해서 좋다, 부럽다,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선우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선우가 이제 미수랑 가까워지면서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미수는 뭐 학교 마치면 막 엄마가 자가용으로 딱 데리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탁 픽업해서 또 어디 과외를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일과를 도는 아이였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뭐 글을 쓰면서 지금 여기 문쌤처럼 교사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 정도는 이제 엄마와의 절충안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학과 공부 그런 거 말고 글쓰기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고 글을 정말 잘 쓰고 싶어 하는. 그런데 부모님, 특히 엄마의 반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러 와 있는데 몰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반항을 시작합니다. 이 문예반에서 글을 쓰면서. 근데 여러분 그 영화 예전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아세요? 보셨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그 키팅 선생님으로 나오는
그걸 보셨으면 거기 나오는 그 모범생 있잖아요. 닐이라고. 그 캐릭터가 여기 미수 캐릭터랑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 과외 활동 다 잘하는 아이인데 꿈은 다른 쪽에 있는, 하지만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그 꿈 쪽으로 확 방향을 전환해서 가지 못하고 계속 이곳에서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해 가야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기력이 소진되는 그런 캐릭터. 그런 이제 아이가 이제 미수라고 보시면 돼요. 미수는 이렇게 얘한테 막 다가오거든요. 근데 얘는 쟤가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점점 이제 친구가 되어 가는데 그 전에 계기가 이제 될 만한 것들이 뭐냐면 선우도 이제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하는 게 그 문쌤이 이제 익명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글을 써서 올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문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 경험 그런 걸 이제 올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드러나면 쓸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익명 게시판이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제 선우 자신은 쓰지 않았는데 올라와 있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아이들도 좀 뭐 나와 같지는 않지만 좀 힘든 점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자 다른 아이들의 고민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피부가 하얗고 예쁜 애였다. 그 애랑 단짝이 됐다. 그 애가 좋아서 잘해줬다. 만나자고 하면 바로 나갔고 어디를 가자고 하면 바로 갔다. 하지만 그 애는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를 무시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깔보았다. 나는 그 애가 좋으면서도 무서웠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행히 서로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다. 중학교 3학년 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애가 다른 아이와 함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보자마자 막 심장이 뛰고 예전 일이 생각나서 바로 뒤돌아서 다른 길로 뛰어가 버렸다.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애를 무서워하는 내가 한심하고 바보 같다. 또 다른 아이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가는 곳이라곤 오직 학교와 집뿐이다. 아직도 취미가 없다. 솔직히 끌리는 장래 희망도 없다. 다른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아 속상하고 슬프다. 대학에 가서도 공부해야 한다는데 그 다음엔 취업 걱정한다는데 끌려다니듯 공부만 하다 인생 종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의욕도 없는 나 자신이 싫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또 다른 아이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 엄마는 나와 언니를 혼자 돌보신다. 아빠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 헤어졌기에 나는 엄마와만 지내는 게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남자애한테 넌 왜 엄마 이야기만 해? 아빠 이야기는 안 해? 라는 말을 들은 후 나는 우리 가정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아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지만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한다. 계속 억눌려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아빠라는 말만 꺼내도 금방 울컥한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배려심이 많은 아이, 착한 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내 안에는 슬픔을 억누르는 아이가 있다. 또 다른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몹시 가난했던 엄마는 겨우 상고를 졸업하고 백화점 직원을 하다가 대기업 회사원이던 아빠를 만나 결혼했다. 엄마는 치장을 많이 하지만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욕심도 많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엄마가 밉다. 어릴 적부터 언니와 나는 공부만 해야 하는 로봇이었다. 자신의 한풀이인 것을 다 아는데 엄마는 우릴 위해서라고 한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독종으로 공부를 잘했다. 엄마는 온 신경을 언니에게만 집중했다. 하지만 언니는 수능을 망쳤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지방수석을 한 적도 있던 언니에겐 말도 안 되는 점수였다. 그러자 엄마의 집착이 내게로 옮겨졌다. 지금 엄마는 내게 무한히 헌신적이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무섭다. 내가 느끼는 불안은 오직 성적. 엄마가 내게 쏟아부은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 걱정이 된다. 이게 이제 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고요.
이걸 이제 선우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랑 친해지면서 알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미수의 이야기고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엄마가 언니 대신 이제 나한테 집착하게 된다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미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선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집 근처에 시장에 국수집, 국수만 몇십 년간 파는 그런 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 국수집은 그 시장의 물건들을 이제 팔러 나오는 주로 이제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장사한다기보다 그 막 길바닥 이런 데 차려놓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갖고 와서 싸게 파는 그런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국수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선우는 조금씩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른들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국수 배달을 하고 이제 국수 그릇을 이제 수거하러 갔다가 어떤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비가 갑자기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려고 내놓은, 어떤 할머니가 팔려고 내놓은 그런 채소들을 막 치워야 되잖아요. 비 안 맞게.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아까 배달을 받았던 국수가 불어 터지고 있는데 거기 막 빗물도 떨어지고 있는데 먹지 못하고 막 그거부터 막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옆에 와 있는 걸 보고 아유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얼른 먹고 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우가 할머니 드시라고 이제 우산을 받쳐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막 이렇게 국수를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우가 보기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왜 고생스럽게 물건들 갖고 나와서 이렇게 팔고, 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할머니는 웃으세요. 웃으면서 이 부분 128페이지부터 이제 9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일하시면 자식들은 뭐라 안 하세요? 뭐라 헐값이 맨날 논다 그래. 일하러 가면서도 화투 치러 간다 그러제. 희죽 웃는 노인의 입속이 동굴처럼 컴컴했다. 내가 아들 둘에 딸 둘을 뒀는디 모다 시집 장가 갔어. 착하기는 오살나게 착한디 어째 사는 게 다들 폭폭해. 그래도 어찌게든 살아보려고 허제. 그것이 고마워서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주고 잡고. 노인은 자신의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다 울 애기들 챙겨주고 남은 것이여 돈 벌어야 쓰겄다 그런 생각은 해보들 안 해. 장사는 취미로 하재. 손주들 용돈 챙겨주는 재미도 있고 죽을 때까지 꼼지락거려야 살아있는 사람이제. 늙었다고 가만히 자식들 보라고만 앉아있으면 어디 사람이겠어? 죽은 송장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가 봐요. 글 자체가 뭐 허재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제가 그대로 따라 읽긴 했는데 억양은 몰라서 그 사투리처럼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화를 하면서 얘는 이제 왠지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 노인도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나이에 17이라는 나이에 삶이 지겨워서 날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나를, 이 할머니가 나를 꾸짖지 않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르바이트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계약을 해서 그래요. 계약을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제 학교 끝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뭘 알게 되느냐면 자기가 호의로 했던, 남한테 베풀었던 호의로 했던 게 독이 돼서 오기도 하고 또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날짜가 만료되는,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그런 도시락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원래는 바로바로 폐기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편의점 앞에 고양이가 와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조금씩 그거를 주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고양이한테 준 그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 사람도 참 힘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둬요. 그랬더니 어느 날 뭐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호출이 오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그 음식을 팔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고가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편의점 지금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누가 팔았냐. 그 팔지는 않았는데 얘는 그냥 호의로 준 건데 그걸 이제 신고로 해서 그러니까 호의를 뭐 되게 악의로 갚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게 봐서 자기를 채용해줬던 그 지점장인 분한테도 피해를 끼치고 사장님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그런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이 만만치 않다. 얘도 이제 성장하는 이제 과정이니까. 그래서 뭐 조금 비약일런지 몰라도 그래서 조금씩 이제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이제 자기를 낳았던 엄마와 아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때쯤 이제 처음으로 얘가 그 글쓰기 대회 101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 어떤 주제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써요. 쓰고 이렇게 딱 미수를 봤더니 미수도 막 고민을 하다가 뭐를 딱딱딱딱 빠르게 적고 나가는 거를 얘가 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미수가 먼저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미수가 쓴 시가 장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막 축하하고 그러는데 미수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1장 그런 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그나마 엄마를 설득해서 글쓰기 관련 학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그날은 너무 떠오르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냥 기대 없이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의 시를 그냥 써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원이 돼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그 시를 썼던 그 시인이 어떤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입상을 했다는 거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책하느라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미수의 엄마가 이제 선우를 찾아와요. 선우를 찾아오는데 이제 미수가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그 마치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닐의 아빠처럼 모든 잘못을 선생님에게 돌립니다. 그 문예반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글쓰기 하느라고 뭐 애 바람 넣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막 말을 해요. 근데 선우의 생각은 다르겠죠. 근데 그 엄마한테 막 엄마 때문인데요. 뭐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미수는 정말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한다. 정말 하고 싶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뭐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미수는 이 지금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인가 봐요. 다른 데로 이제 떠나게 되고 떠나기 전에 선우한테 편지를 쓰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또 선우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는 선우가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아빠는 이제 게임 중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선우를 키울 때도 아이를 방치하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외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선우를 데려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중독을 고치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떤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라고 뭐 평생 불러본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이지만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택시 안에 같이 타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같이 타서 같이 어떤 식당에 가서 국밥을 먹고 또 병원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가 되게 마음이 뭉클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 선우의 마음이 좀 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요,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고민을, 자신은 뭐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 고민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성장까지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꿈이겠죠. 글 쓴다는 게. 글을 써서 또 그거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뭐 시인이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일 수도 있겠죠. 꿈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죠. 네, 이 책은 저는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이 선우가 처한 상황은, 이 아이가 빨리 이것을 깨고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또 그렇게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이야기 중에는 뭐 자살 시도라던가 가정 불화라던가 뭐 그런, 또 선우가 이게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도 많이 봐왔던 현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기를 너무 아프게 겪지 않고 어떤 단계쯤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쯤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문예반, 글쓰기의 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책 뒷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니까. 이게 미수가 있던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꿈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도 있지만 약간 실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진짜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읽으면 조언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게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나 막연하게 막 글을 쓰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예반 활동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문쌤이 어떤 주제를 주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보세요, 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지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언으로 이제 삼으면 실제로 글쓰기에도 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춘기 문예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그런 청소년 소설을 리뷰를 했는데요. 저는 참 좋게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또 좋게 읽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 거기도 하는데, 그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미없게 소개한 것 같은 기분이긴 한데, 그렇게 재미없는 책 아니고요. 재밌는 책이니까요. 주위의 청소년 분들, 그리고 특히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출판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